두 사람의 실루엣이 노을 속에 겹쳐졌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지며 강물 위로 길게 뻗어나갔죠. 강현우가 서류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 숲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로펌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10년 묵은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수진 씨와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열사 지분 0.5%, 10년 전 이혼할 때 수진의 명의로 남겨두었던 마지막 재산이었죠. 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10년 전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위자료도 양육권 주장도 없이 떠났던 그녀의 뒷모습이 떠올랐죠. 현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았습니다. 오후 2시 현우는 아들 준혁의 졸업식이 열리는 명문살 입고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내빈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죠. 졸업생들이 하나둘 이름을 불리며 단상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무심코 강당 뒤쪽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맨 뒷줄 출입구 근처에서 낯익은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둥에 반쯤 몸을 숨긴 채 누군가를 지켜보는 여자였죠. 현우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그 여자 옆에 교복을 입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무대 위에서 졸업장을 받으러 올라가는 준혁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뻔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귀가 멍해졌죠. 졸업식이 끝나고 강당 로비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현우는 인파를 헤치며 그 여자와 소년을 찾아 나섰습니다. 로비 한쪽 모퉁이에서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죠. 이수진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마르고 창백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은 현우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굳어졌죠. 수진이 급히 소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한 발짝 다가서며 입을 열었죠. 수진 씨. 수진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출구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현우가 뒤따라가려는 순간 수진이 갑자기 비틀거렸죠.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로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소년이 비명을 지르며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현우는 주변의 시선도 잊은 채 달려가 수진을 안아 올렸죠. 수진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119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명문고 강당 앞이요. 현우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며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소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죠. 저 아저씨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현우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병원까지 동행했죠.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보호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소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요. 아들이에요. 이름은 이하준이요.
현우는 복도로 밀려나 서성였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죠. 312호 환자분 말이야. 3기 유방암인데 보호자가 미성년 아들 하나뿐이래. 간호사들의 대화가 귀에 꽂혔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3기 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현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하준이라는 소녀는 왜 준혁과 그토록 닮은 것일까? 수지는 왜 10년 만에 준혁의 졸업식에 나타난 것일까?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17년 전 수진의 임신 소식을 들었던 날이 떠올랐죠. 당시 해외 지사 발령으로 출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 하나 낳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 윤정희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귀국 후 아이를 처음 본 것은 이미 생후 2주가 지난 뒤였죠. 그로부터 석 달 뒤 수진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수진이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준이 침대 옆 의자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수진이 힘없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아, 오늘 왜 따라온 거야? 엄마 혼자 간다고 했잖아. 하준이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쥐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하게 자꾸 외출하길래 걱정돼서 몰래 따라온 거야. 그 졸업식이 뭔데? 그 남자는 누구야? 수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하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기지 마. 그 남자 왜 엄마를 아는 것처럼 불렀어?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죠. 너한테 형이 있어. 쌍둥이 형. 그리고 그 남자가 내 아버지야. 하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며 어머니의 손을 놓쳤죠. 뭐라고? 17년 동안 왜 말 안 했어? 하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수진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죠.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하준이 급히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간호사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죠. 현우는 원무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말했죠. 312호 환자 정보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보호자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현우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서려다가 게시판 앞에서 멈추었죠. 암환우 가족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수진의 창백했던 얼굴이 떠올랐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자택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 박스를 꺼내 뚜껑을 열었죠. 10년 전 이혼 당시의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낡은 봉투 하나에서 멈추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지 사본이 나왔죠. 검사지 한쪽에 손글씨로 쌍태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에는 분명히 2개의 태낭이 보였습니다. 2개의 심장 박동 표시가 선명했죠. 아들 하나를 낳았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쌍둥이 출산 사실을 숨긴 것이었죠. 현우는 초음파 사진을 움켜쥔 채 서재를 나섰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현우는 본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윤정희의 침실 문을 두드렸죠. 정희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현우가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죠. 어머니, 수진이 쌍둥이를 낳은 거 맞습니까?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추스르며 손을 내저었죠. 무슨 헛소리냐? 준혁이 하나잖아. 현우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죠. 오늘 졸업식에서 준혁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봤습니다. 수진 씨 옆에요. 그 아이 이름이 이하준입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얼굴이었죠. 정희가 침대에 주저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가는 조건으로 합의한 거야.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리며 계속 말했죠. 네가 해외에 있는 동안 내가 그 여자를 만났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가 내 아이 둘의 어미 노릇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 아이 하나를 두고 가면 조용히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 여자가 받아들인 거야. 어머니가 협박한 겁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죠. 그래서 수진 씨가 아무 말 없이 이혼에 응하고 위자료도 양육권도 포기한 겁니까? 정희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눈빛이었죠. 그 여자를 위한 결정이었다. 집안 망신 당하지 않게 해준 거야. 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10년 동안 숨기신 겁니까? 현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급히 일어나 아들의 팔을 잡았죠. 현우야,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현우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답 없이 침실을 나섰죠. 본가를 나선 현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죠. 10년 전 수진이 왜 단 한마디 해명도 없이 떠났는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운전대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뒤섞였죠. 어깨가 들썩이며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현우는 서재 책상에 앉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 출산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것, 귀국 후 수진의 태도가 이상하게 냉담했던 것, 그리고 석 달 뒤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까지. 현우는 이마를 손으로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6시 현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사람의 현재 주소와 직업을 찾아줘. 최대한 빨리. 2시간 뒤 비서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수진 플라워라는 꽃집을 10년째 운영 중이라는 정보였죠. 현우는 가게 주소를 받아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꽃집 앞에 도착한 현우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가게 문에 손글씨 팻말이 붙어 있었죠.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휴업합니다. 현우는 옆 가게 문구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들었죠. 손님, 뭐 찾으세요? 옆에 꽃집 주인분 아세요? 휴업 팻말이 붙어 있던데. 문구점 주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수진 씨 며칠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갔대요. 아들이 혼자 간병한다던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가게 일 도왔어요. 현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문구점 주인이 계속 말했죠. 10년 넘게 혼자 아들 키우면서 새벽 4시에 꽃시장 다니고 배달도 직접 하고 한 번도 쉬는 거 못 봤어요. 작년부터 많이 아파 보이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현우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10년의 무게가 실감나기 시작했죠.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주치의 박재현이 수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환자분 첫 번째 항암 치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 전에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려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서명하면 안 되나요? 박재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절차나 사회복지사 개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혹시 전 배우자분이나 성인 가족이 계시면 절차가 빨라지는데.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죠. 없어요. 저 혼자 서명하면 안 될까요? 병실 문밖 복도에서 하준이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악물었죠. 하준은 학교 자습 시간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병원까지 뛰어와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소리를 높였죠. 왜 저한테 먼저 연락 안 하셨어요? 저 보호자예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준은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죠. 엄마, 나한테 왜 숨겼어? 3기가 뭔지 알아? 하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내밀며 아들을 달랬죠.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학교 걱정만 해.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으로 유방암 3기 생존율을 검색한 뒤였죠. 검색 결과에 나온 숫자들을 본 하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준은 말없이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후 3시 현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봐줘.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아는 분한테 부탁해 보겠습니다. 2시간 뒤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암센터 312호라는 정보였죠. 현우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312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준이 밖으로 나왔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죠. 또 왔어요?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없던 사람이. 현우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하준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요? 현우가 하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리고 네가 존재하는지조차 어제까지 몰랐다. 어머니가 숨긴 거였어. 하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죠. 몰랐다고요? 17년 동안? 그게 말이 돼요? 알면서 버린 거잖아요. 하준이 돌아서서 병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우는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병실 안에서 하준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저 사람이 정말 몰랐대. 할머니가 숨긴 거래. 그게 진짜야? 수지는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엄마를 협박했어. 내 아버지는 그때 해외에 있었고 정말 몰랐을 거야. 하준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같은 시각 강태주 그룹 본사 인근 고급 식당에서는 강민서가 저녁 약속을 잡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사회이사 김영준과 재무이사 박성태가 앉아 있었죠. 민서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요즘 개인 사정으로 경영에 집중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틀째 회사에 안 나오셨어요. 김영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무슨 일이시지? 민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병원을 드나드신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서는 평소부터 현우에게 약점이 있을 것이라 의심해왔습니다. 최근 현우가 병원을 드나든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사설조사 업체에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한 상태였죠. 민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이 무너지면 내 기회가 온다고. 그날 저녁 9시 현우는 아버지 강태주 회장의 자택으로 불려갔습니다. 회장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죠. 졸업식 날 전처와 마주쳤다는 이야기가 들리더구나. 그리고 네가 회사에 안 나오고 병원을 드나든다는데 무슨 일이냐? 현우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똑바로 눈을 마주치며 물었죠. 아버지, 수진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회장의 표정이 의아하게 변했습니다. 쌍둥이? 무슨 소리냐? 준혁이 하나 아니었느냐? 현우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죠. 어머니가 숨긴 겁니다. 수진 씨를 협박해서 아이 하나만 데리고 나가게 만들었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즉시 비서를 불러 윤정이를 집무실로 데려오라고 명했죠. 정희가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이 느려졌죠. 회장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죠. 정희, 현우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 며느리를 협박하고 손자를 숨긴 게 사실이냐?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죠.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의 어미 노릇을 시킬 수 없었어요. 제가 정리한 겁니다.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죠. 집안 체면을 위해 손자를 내버렸단 말이냐? 10년 동안 내 손자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회장이 정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 회장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현우가 급히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죠. 아버지, 아버지. 현우가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회장을 응급실로 이송했죠.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회장은 곧바로 심장 스텐트 시술에 들어갔죠.
현우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과 수진 걱정 사이에서 발이 묶인 채 밤을 새웠죠. 새벽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회장님, 민서 전무님이 회장님 병환 소식을 이사진에게 개별 통보하셨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셨고요. 현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동생의 야심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현우는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다음 수를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면서도 가족을 되찾아야 했고 동시에 회사까지 지켜야 했죠.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스텐트 시술이 끝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중환자실 앞으로 나와 현우에게 말했죠.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현재 안정을 취하고 계시고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밤새 서 있던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죠. 그 시각 강태주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죠. 회장님의 건강이 심각합니다. 경영 공백에 대비해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사회이사 김영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죠. 부회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장님도 아직 의식이 있으신데 이렇게 서두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은 자리를 비운 지 사흘째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결국 안건은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죠. 같은 날 오후 하주는 병원 주치의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재현 주치의가 나왔죠. 이하준 군, 어머니 항암 치료건으로 다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치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으면 2, 3주가 걸립니다. 그 사이 치료 시작이 늦어지고요. 성인 보호자가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하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병원 옥상으로 향했죠.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선 하준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자랑을 할 때마다 교실을 빠져나왔던 기억이 떠올랐죠. 어머니가 새벽마다 꽃시장에 가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 말하지 않았던 모습도요. 하준은 주먹으로 난간을 쳤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지 않았죠. 현우는 중환자실 면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진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는 환자 이수진 씨의 전 배우자입니다. 이하준의 친부이고요. 치료 동의서에 서명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재현 주치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분께서 귀하의 개입을 명확히 거부하셨습니다. 법적 친자 확인 없이는 어렵습니다. 현우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 이중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나 상담을 시작했죠.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중혁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중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명령까지 2~3달, 검사 후 판결까지 또 수개월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른 건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입니다. 현우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수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산후조리원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죠. 그날 밤 윤정이가 조리원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갓 태어난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죠. 정희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이 둘 다 데리고 나가면 내 친정아버지 사업에 세무조사를 넣겠다. 내 인생도 매장시키겠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죠. 정희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하나만 두고 가면 조용히 보내주고 생활비도 지원하겠다. 선택해. 수지는 그날 밤 인큐베이터에 있는 큰아이와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죠. 인큐베이터의 큰아이는 병원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바깥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건강한 작은 아이를 데려가야 했죠. 새벽녘 수지는 작은 아이를 안고 조리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선택이 가슴을 찢었죠. 민서의 사무실에 사설조사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의뢰하신 조사 결과입니다. 강현우 부회장의 전처 이수진이 서울대 병원 암센터에 입원 중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17살 아들이 있습니다. 민서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죠. 흥미롭군. 더 자세히 알아봐. 10년 전 이혼 당시 상황, 아이가 어떻게 된 건지, 형이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건지 전부.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서는 어머니 윤정희의 측근 중 한 명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였죠. 일주일 뒤 민서의 책상 위에 두툼한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민서는 보고서를 읽으며 눈을 빛냈죠. 10년 전 이수진은 쌍둥이를 출산했으며 시어머니 윤정희의 압박으로 아이 한 명만 데리고 이혼당했다. 현재 입원 중인 그녀의 아들 이하주는 강현우의 친자로 추정된다. 민서가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이 버린 아이가 있었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겠군. 민서는 측근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정보를 기사화할 수 있는 기자를 찾아. 단 내가 타이밍을 정할 때까지 절대 공개하지 마. 현우는 법적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말에 다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아들 준혁이 떠올랐죠. 준혁을 통해 하준에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준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현우가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준혁아, 졸업식 날 봤던 그 아이 기억나냐? 너와 똑같이 생긴 아이.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저도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준혁이 스마트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소년의 사진이 있었죠. 작은 꽃집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름이 이하준이에요. 저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한테 형제가 있는 거 맞죠? 현우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죠. 그래,
내 쌍둥이 동생이다. 그리고 내 친어머니가 살아계셔. 준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현우가 계속 말했죠. 할머니가 10년 전에 내 어머니를 협박해서 쫓아냈어. 아버지는 그때 해외에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그럼 제 진짜 엄마가 살아있고 지금 암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저도 만나고 싶어요.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가면 하준이가 더 경계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저는 17년 동안 엄마 없이 컸어요.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진짜 엄마가 아프다면서 왜 안 가요? 현우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죠. 알았다. 같이 가자. 그 시각 민서는 아는 경제부 기자 송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영이 특종 하나 줄 테니 만나자. 다음 날 점심 민서와 송대영은 시내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민서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강태주 그룹 후계자의 숨겨진 사생아, 10년 전 버림받은 아이. 이 정도면 특종 아니냐? 송대영이 서류를 훑어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거 사실 확인됐습니까? 진짜면 대형 특종인데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 문건과 증인이 있어. 다만 기사는 내가 말할 때까지 홀딩해. 아버지가 퇴원하시고 경영권 논의가 본격화될 때 터뜨려야 효과가 크거든. 송대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면 저도 책임져야 하는데요.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소한의 팩트는 있어. 10년 전 이혼 서류, 쌍둥이 출산 기록, 현재 입원 중인 전처.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가 되지. 해석은 기자 목 아니냐. 송대영이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와 준혁은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현우가 운전대를 잡은 채 중얼거렸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근데 가야 해요. 더 늦기 전에. 같은 시각 민서는 홀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가족이 화해하려고 할 때 터뜨려야 상처가 크다고.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서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한 움직임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준혁이 병원에 도착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수진의 병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방문객이 들어섰죠. 마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3의 나이에 흰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죠.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죠.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를. 순자가 병상 옆으로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마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10년 전 제가 마님 편을 못 들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수진이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주머니가 그때 새벽에 제 짐 들어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순자가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죠. 마님, 이건 10년 전 큰마님이 마님을 협박할 때 제가 녹음한 거예요. 그날 큰마님이 저한테 직접 지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소형 녹음기와 USB가 들어 있었죠. 이게 정말 그때 녹음한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마님이 저한테 마님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시면서 협박 내용을 불러주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지만 혹시 몰라서 녹음해뒀습니다. 대화 당사자 녹음이라 불법은 아니래요. 수지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10년간 혼자 삼킨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이틀 뒤 오후 현우와 준혁이 병원 312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병실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망설였죠. 그때 병실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순자 여사였죠. 순자가 현우를 알아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부회장님, 마님 면회 오셨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10년 만이네요. 아내 수진 씨 계십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요. 순자는 현우를 복도 끝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마주 앉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큰마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아이 둘 다 데리고 나가면 친정아버지 식당에 위생 단속 보내겠다. 동생 취직한데도 손 봐주겠다고.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죠.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해외 출장 가신 사이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어요. 마님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노와 참담함이 밀려왔죠. 한편 준혁은 아버지와 순자가 대화하는 동안 혼자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음료를 사러 나오던 하준과 마주쳤죠. 하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또 왔어? 이번엔 뭔데? 준혁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똑바로 하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나도 내 형이야. 아버지 말고 너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 하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혁을 밀어내려고 손을 뻗었죠. 그 순간 하준의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준혁의 귀 뒤에 있는 작은 점이 눈에 들어왔죠. 자신에게도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손가락 끝에 있는 점도 같은 위치에 있더라. 엄마한테 물어봤어. 하준은 복잡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죠. 옥상으로 가자. 두 소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나란히 기대어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죠.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17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랐어.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가 진짜 엄마를 쫓아낸 거였어. 하준이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적대감이 조금씩 누그러진 눈빛이었죠. 그럼 너도 피해자였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속은 거야. 하준이 난간을 두 손으로 잡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근데 아버지는 정말 몰랐을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봤다는 게 말이 돼?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출장 중에 일어난 일이래. 어젯밤에 아버지 서재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눈이 빨갛더라. 아버지도 속은 거야. 하주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17년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죠. 현우는 순자와의 대화를 마치고 수진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죠. 수진이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담담했죠. 현우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당신이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이제야 알았어. 모든 게 내 가족 잘못이야. 수지는 오랫동안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알고 있었어. 당신은 정말 몰랐다는 거.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어. 다만 다시는 안 보고 싶었어.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오르니까.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그 말이 더 아프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죠.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절차, 내가 책임지겠어. 친자 확인 소송도 내가 먼저 제기해서 하준이의 법적 아버지가 되겠어. 10년간 당신 혼자 진 짐을 이제 나도 같이 지겠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죠.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아이들 아버지로서 해줘. 병실 밖 복도에서 옥상에서 내려온 하준이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준혁이 속삭였죠. 어때, 아버지 말 들으니까. 하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죠.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 근데 엄마가 원망 안 한다는 건 처음 알았어. 그날 저녁 주치의 박재현이 현우를 찾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현우에게 말했죠. 오늘 면회 후 환자분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심리적 안정이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더 좋은 병실로 옮겨주시고 국내 최고의 전문의 협진을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우가 다시 병실로 들어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들을 위해서 받을게. 며칠 뒤 현우는 하준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병원 휴게실 의자에 마주 앉았죠.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 줄 수 있겠니? 법적으로 내 아들이 되면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도울 수 있어. 하준은 한참을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들며 대답했죠.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병실에서 수진이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을 마주쳤죠. 검사 받아도 돼. 그 사람이 내 아빠인 건 사실이니까. 이제 숨길 이유 없어. 하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죠.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해볼게요. 근데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야. 수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그날 밤 민서는 자택 서재에서 홀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들었죠. 송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이 병원에 자주 드나든다는 첩보가 있어. 가족들이 화해 분위기인 것 같으니 기사 게재는 일주일만 더 미뤄. 행복해 보일 때 터뜨려야 충격이 크거든. 전화를 끄는 민서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죠. 곧이야, 형. 민서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가 깊어지고 있었죠. 수진의 첫 번째 항암 치료 사이클이 끝나고 4주가 지났습니다. 담당 주치 박재현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죠. 좋은 소식입니다. 종양 크기가 30% 감소했어요. 항암제 반응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병실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현우와 준혁 그리고 유전자 검사 후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인된 하준까지 조심스러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수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30%면 많이 줄어든 건가요?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면 완치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2사이클 더 남았으니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수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이 어렸습니다. 살 수 있겠다는 표정이었죠. 일주일 뒤 현우는 강태주 그룹 홍보팀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마이크 앞에 섰죠.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 경영에 공백이 생긴 점 사과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회복 중이시고 저는 당분간 부회장직을 휴직하고 가족 곁에 있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현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섰죠. 기자회견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민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형님의 휴직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룹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제가 임시로 경영을 맡겠습니다. 사회이사 김영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과 부회장님 모두 복귀 의사가 있으신데 지금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안건은 다시 보류되었습니다. 민서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죠. 퇴원을 앞둔 수지는 현우의 도움으로 병원 근처 한강이 보이는 소형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사 당일 준혁과 하준이 함께 짐을 날랐죠. 수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들이 나란히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죠.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새 아파트 첫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향했죠. 내가 요리할게. 하준이 코웃음을 치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형, 라면밖에 못 끓이면서 무슨 요리야. 준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해볼 거야. 하준이 한숨을 쉬며 도마 앞에 섰습니다. 채소를 손질하기 시작했죠. 내가 도와줄게. 엄마한테 이상한 거 먹이면 안 되니까. 수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준이 준혁을 형이라고 부른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죠. 수진의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사 후 준혁과 하준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교환했죠. 준혁이 하준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축구를 잘하네. 나는 운동 못해서 맨날 벤치였어. 하준이 준혁의 사진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맨날 보충 수업 들었는데 두 형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너도 떡볶이 좋아해? 응, 제일 좋아해. 하준이 준혁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형도 다리 떠는 버릇 있어? 준혁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다리를 떨고 있었죠. 진짜네. 너도 그래. 두 형제는 신기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주 뒤 강태주 회장이 퇴원하여 자택에서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통해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그 아이를 보고 싶다. 내 손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지 않느냐. 수지는 처음에 시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꺼렸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버지가 병원에서 많이 달라지셨어.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후회하신다고 하셨어. 하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판단할래요.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자택 응접실이었습니다. 강태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 손자 하준을 처음으로 마주했죠. 회장이 하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하준의 손을 잡았죠. 코와 눈매가 내 아버지 어릴 때랑 똑같구나. 내 손자가 맞다. 하준은 처음에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금씩 긴장을 풀었죠. 회장이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죠. 내가 아내의 잘못을 막지 못했다. 10년 전 일은 우리 집안의 죄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남은 생 동안 속죄하겠다.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다만 아이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만 해주세요. 회장이 다시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강씨 성을 쓸 수 있게 해주마. 물론 내 결정이다. 하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씨로 17년 살았어요. 엄마 성이에요. 당장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회장의 얼굴에 실망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준이 계속 말했죠. 하지만 할아버지 손자라는 건 부정 안 할게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을 존중하마. 그날 저녁 현우와 수지는 두 아들이 회장과 장기를 두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도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찾아볼 생각을 못한 게 후회돼. 당신이 완전히 나를 버린 줄 알았어. 수진이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알면서 모른 척한 줄 알았어. 서로 오해한 거였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3주 뒤 하준은 현우에게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작년에 엄마 치료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 3개 했어요. 그래도 모자랐는데. 하준이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죠. 이제는 엄마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니까 감사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죠.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네가 혼자서 엄마를 지켜줬구나. 현우가 하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죠. 화창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네 사람은 수진의 쾌유를 기원하며 한강공원에서 소풍을 했죠.
준혁과 하준이 배드민턴을 치는 동안 현우와 수지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 있을 날이 올 줄 몰랐어. 수진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초등학교 때 참관 수업 날마다 혼자 왔어. 다른 애들은 아빠가 오는데 그때마다 미안해서 쳐다보지도 못했어. 현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죠. 앞으로는 내가 갈게. 학교든 회사든 어디든. 이제 그 자리는 내 자리니까.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온 후였습니다. 현우가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죠. 아직 이른 줄 알지만 치료가 다 끝나면 다시 시작해도 될까? 수진은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내 마음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옆방에서 그 대화를 엿들은 준혁과 하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혁이 속삭였죠. 어떻게 생각해? 하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 아빠라고 부르기는 어색한데. 엄마가 좋으면 나도 반대는 안 해. 하준이 몰래 주먹을 쥐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죠. 이 모든 평화로운 순간들이 이어지는 동안 한강공원 저편에서 누군가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죠. 탐정은 소풍을 즐기는 네 사람의 모습을 원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 사진들을 민서에게 전송하며 메시지를 보냈죠. 가족처럼 지내는 것 같습니다. 민서는 사진들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송대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기다렸어. 이제 때가 됐어. 내일 아침 기사를 올려. 제목은 강태주그룹 후계자의 충격적 비밀, 버림받은 아들과 병든 전처로 해. 민서는 전화를 끊고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서 현우 가족은 곧 닥칠 위기를 전혀 모른 채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죠. 한강공원 소풍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주요 경제지 온라인판에 기사가 올라왔죠. 강태주그룹 후계자의 충격적 비밀, 10년 전 버림받은 아이와 병든 전처. 기사에는 수진의 병원 출입 사진, 하준의 교복 사진, 그리고 전날 한강공원에서 촬영된 네 사람의 소풍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죠. 기사 본문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강현우 부회장이 10년 전 쌍둥이를 출산한 아내를 내쫓고 아이 한 명만 빼앗았다. 버림받은 전처는 암투병 중이며 빈곤 속에서 자란 아들은 이제야 아버지를 만났다. 댓글창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재벌의 잔인함, 불쌍한 모자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수진의 신상 정보를 캐내려는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아파트 앞으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급히 보안업체에 연락해 경호원 4명을 배치했죠. 하지만 이미 아파트 로비와 주차장 입구에는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창문 커튼을 치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하준이가 학교에 갔는데 어떡해? 현우가 급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연락할게. 걱정하지 마. 하준은 평소처럼 등교하던 중이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그부들에게 둘러싸였죠. 한 그부가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죠. 야, 너 재벌 사생아였어? 왜 말 안 했어? 하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생아 아니야. 복잡해서 말을 끝맺기도 전에 다른 학생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하준은 몸을 돌려 학교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하준은 학교 근처 공원 벤치에 숨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기사 댓글을 읽기 시작했죠. 재벌 아들이면서 왜 그렇게 살았대? 엄마가 돈 받고 아이를 판 거 아냐? 하준의 주먹이 벤치를 내리쳤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아무 방향으로나 걷기 시작했죠. 현우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죠.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하고 명예훼손 소송 준비해. 법무팀장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기사가 수십 개의 커뮤니티와 SNS로 퍼졌습니다. 삭제보다 정정 보도를 받아내고 허위 사실 부분을 짚는 게 현실적입니다. 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뭐든 해. 수진 씨와 하준이 이름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강태주 회장은 자택에서 기사를 접했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비서실장을 불렀죠. 이 기사에 첨부된 사진들이 어디서 유출됐는지 추적해. 특히 어제 한강공원 사진은 도찰이야. 내부자 소행인지 확인해. 2시간 뒤 비서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이혼 서류 사본이 민서의 개인 금고에서만 접근 가능한 버전이었죠.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즉시 민서를 자택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죠. 민서가 회장의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태연한 표정이었죠. 회장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이 기사 내 짓이냐?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기자한테 연락받고 알게 된 겁니다. 형이 10년간 숨긴 비밀이 공개된 건데 왜 제 탓입니까?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스캔들이 터진 마당에 형이 경영에 복귀하면 주가에 악영향입니다. 그룹을 생각해야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민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민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민서는 곧바로 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제목은 강현우 부회장의 개인 스캔들로 인한 그룹 이미지 훼손, 경영진 쇄신 필요였죠. 재무이사 박성태가 보고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주가가 5% 떨어졌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죠. 수지는 기사를 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했습니다. 현우가 급히 병원에 연락했죠. 주치의 박재현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이전 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왔는데 출혈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즉시 안정이 필요해요. 현우는 수진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경호원들의 도움으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진이 숨을 헐떡였죠. 하준이는 어디 있어? 하준이 연락 안 돼. 현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가 찾고 있어. 곧 연락 올 거야. 진정해. 준혁은 학교에서 하준의 무단 이탈 소식을 듣고 즉시 조퇴했습니다. 하준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꽃집,
예전에 살던 원룸 건물 옥상, 동네 PC방까지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하준의 흔적을 찾지 못했죠. 준혁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도 하준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죠.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가출 추정이라 공식 수색은 24시간 후에 가능합니다. 현우는 사설 경호업체에 연락해 하준이 있을 만한 장소를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준혁과 함께 직접 수색에 나섰죠. 밤 10시였습니다. 준혁은 하준의 SNS에서 예전에 올렸던 사진 한 장을 떠올렸죠.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갔던 폐업한 놀이공원 근처 한강 둔치 사진이었습니다. 하준이 여기가 내 비밀 장소라고 캡션을 달았던 것을 기억해냈죠. 준혁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둔치의 어두운 벤치에서 준혁은 하준을 발견했습니다. 하준이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죠. 하준아.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들었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 엉망이 됐어.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나만 없었으면. 준혁이 하준 옆에 앉았습니다. 동생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말했죠. 넌 버림받은 게 아니야. 엄마가 널 선택한 거야. 하준이 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준혁이 하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7년 전 인큐베이터에 있던 나를 두고 너를 데리고 간 건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나는 병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넌 엄마 품이 필요했으니까.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준혁이 하준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옛날 서류 찾다가 당시 상황을 알게 됐어. 엄마가 작은 아이를 선택한 건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바깥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건강한 아이를 데려가야 했기 때문이래. 하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포기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때 멀리서 차량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경호원들과 함께 한강 둔치에 도착했죠. 현우가 두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하준은 처음에 현우를 피하려 했죠. 현우가 두 아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미안하다. 네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건 다 내 탓이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현우가 두 아들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하준은 처음으로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에 고개를 묻었죠. 바로 그 순간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환자 이수진 님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 파열 증세가 있어 응급수술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바로 와주세요.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과 하준도 전화 내용을 듣고 굳어졌죠. 세 사람은 급히 차에 올라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주치의 박재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항암 치료로 혈소판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 급격한 스트레스가 뇌혈관 파열을 유발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준혁과 하준은 수술실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침대를 눈물로 배웅했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붉은 수술 중 표시등이 켜졌죠. 세 사람은 복도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죠. 출혈 부위 제거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의식은 없지만 생체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현우와 두 아들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한숨이 새어나왔죠. 하준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죠. 하준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전화 끄고 도망친 거. 그래서 엄마가 더 걱정한 거지. 준혁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죠. 내 잘못 아니야. 기사 쓴 놈들 잘못이야. 우리가 반드시 책임 묻게 할 거야. 48시간 후 수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떠서 처음 본 것은 병상 양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아들이었죠.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현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진이 마른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많이 아팠어? 하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엄마, 앞으로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도망 안 갈게. 수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들었지만 힘이 없었죠. 현우는 병원을 지키는 동시에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이중혁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순자 여사의 녹음 파일을 증거로 기사의 허위 사실 부분을 정정받아, 그리고 민서가 기자에게 자료를 건넨 정황을 잡아. 비서실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서가 기자 송대영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민서의 개인 금고 접근 기록, 그리고 한강공원 사진을 촬영한 사설 탐정의 고용 계약서 사본이 확보되었죠. 현우는 자료들을 정리해 아버지 강태주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녹음 파일에서 윤정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그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 아이 둘 다 데리고 나가면 친정아버지 식당에 위생 단속 보내겠다. 동생 취직한데도 손 봐주겠다고.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죠. 정의가 이 정도였단 말이냐? 회장은 즉시 긴급 이사회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비서에게 말했죠. 내 살아생전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 더 이상 가문의 치부를 숨기고 살 수 없어. 회장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옳았다. 나도 내 어머니의 행동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자. 긴급 이사회 당일이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휠체어에 앉은 채 회의실에 입장했죠. 이사들의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회장이 손짓하자 비서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윤정희의 협박 내용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죠. 이것은 10년 전 우리 집안이 저지른 잘못의 증거입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현우가 전철을 벌인 게 아닙니다. 회장이 다음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째 아들 강민서가 기자에게 자료를 건네는 정황 증거입니다. 사설 탐정 고용 기록, 기자와의 메시지 내역도 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아버지,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회장이 손을 들어 민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민서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려 형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이는 그룹에 대한 배임이며 가족에 대한 배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강민서를 전무직에서 해임하고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배제합니다. 상속권도 박탈합니다. 민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아버지, 저는 이 그룹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형이 개인 문제로 경영에 집중 못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회장이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가라. 경비원들이 민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서가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현우가 다가갔죠.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는 네가 밉지 않다. 형제니까. 다만 수진 씨와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민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죠. 형, 이번에는 형이 이겼어. 하지만 난 포기 안 해. 민서는 경비원들에게 인도되어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현우는 그룹 홍보팀을 통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죠. 10년 전 저의 전처와 아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저와 저희 가문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제 어머니의 그릇된 행동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현우가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현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죠. 더 이상 가족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도 평범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의 용기 있는 고백, 시어머니의 갑질 피해자라는 기사가 올라왔죠. 며칠 뒤 윤정이가 수진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현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왔죠. 정희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수진의 침대 옆에 섰죠.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내가 잘못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서웠다. 네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갈까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랬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말없이 정희를 바라보았죠.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였어요.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같았어요. 어머니는 방법이 틀렸을 뿐이에요.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평생 미워하며 살지는 않을게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옮겼죠. 하주는 학교로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등교 첫날 아침 담임 선생님이 학급 조회에서 말했죠. 하준이 가정사에 대해 떠드는 학생은 엄벌하겠다. 알겠나? 그부들의 수군거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오랜 친구 민재와 승우가 하준에게 다가왔죠. 민재가 하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그래도 넌 우리 친구잖아. 뭐가 달라? 승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심 같이 먹자.
오늘 급식 치킨이야. 하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2주 뒤 수진의 뇌수술 후 회복 경과가 양호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단되었던 항암 치료가 재개되어 두 번째 사이클이 진행되었죠. 한 달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 박재현이 병실로 들어왔죠. 종양 크기가 첫 번째 치료 후보다 더 줄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병실에서 현우와 두 아들이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정말 살 수 있는 거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하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지켜줄게. 퇴원을 앞둔 날 밤이었습니다. 현우가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죠. 이건 10년 전 결혼 1주년에 주려고 준비했던 거야. 그때 못 줬는데 이제야 줄 수 있게 됐어. 수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빈티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이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 현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 언젠가 돌려줄 날이 올 것 같았거든.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꼭 맞았죠. 문 밖에서 몰래 지켜보던 준혁과 하준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죠. 두 사람의 실루엣이 노을 속에 겹쳐졌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지며 강물 위로 길게 뻗어나갔죠. 두 사람의 실루엣이 노을 속에 겹쳐졌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지며 강물 위로 길게 뻗어나갔죠.